안녕하세요. 전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몇 살 때부터 선입관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자리하는 걸까?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제가 며칠 전에 둘째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부모님 방문 수업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거든요.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그간 준비해왔던 노래와 춤도 발표하고 간단한 다과도 함께 먹는 자리였죠. 그런 와중 잠시의 자유시간이 주어졌는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정원에서 제달거리고 떠들고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대화를 나누던 그즘 어디선가 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이도준, 왜 저래? 7살인데 말도 잘 못하고 엄청나게 말라서 좀 멍청한 것 같지 않냐? 근데 쟤네 엄마 아까 봤는데 엄마도 되게 웃기게 생겨서 좀 멍청한 것 같더라? 이도준이랑 쟤네 엄마랑 똑같아. 이도준 되게 가난한 거 아니야? 이런 대화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 옆에 다른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웃고 있고 그 도준이란 친구는 정원 한쪽 구석에서 혼자 흙놀이를 하고 있었고요. 제가 어찌나 놀랐는지, 아니, 이제 겨우 7살인 아이들끼리의 대화라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마침 제 옆으로 도준이 엄마도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는데 다행히 도준이 엄마는 아이들의 얘기를 듣지 못한 듯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긴 했지만 어떻게 7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사람들을 해석하고 선입관을 자랑이라는 듯 떠들어대는 게 어찌나 얄미운지. 저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됐을 땐 뼈려해도 빠지지 않는 돌처럼 단단한 선입견이 머릿속에 박혀 있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아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도준이 엄마는 현재 연 수백억의 매출을 달성 중인 패션 브랜드의 대표 디자이너라는 거죠. 급한 프로젝트로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유치원에 왔던 거라 아이들 눈엔 헐렁한 추리닝의 쾌한 모습이 가난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렇다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별하고 무시하는 자세는 저 아이가 앞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정말 부단히 고쳐야 할 부분은 확실하죠.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저 여자아이는 아직 7살밖에 안 됐는데 대체 몇 살 때부터 저리 쉽게 선입견을 품게 되었을까 하고요. 부모의 교육이 문제인지 아니면 천성적인 문제인지 알 순 없죠. 하지만 저 어린아이를 탓하기 전에 우리 성인들의 세상을 돌아본다면 정말 수많은 선입견과 무시, 잘 알지도 못하고 비난부터 쏘아대는 마녀사냥 등이 얼마나 판을 쳐대는 세상인지 청취자분들 역시 쉬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물론 남을 탓하기 전에 저부터 솔직히 말하자면 제 머릿속에 박힌 선입견에 제 스스로 놀랄 때도 정말 많이 있었어요. 어린애니까 못할 거야. 노인이니까 안 되겠지? 겨우 저런 직업인데 병원비가 있기는 한 걸까? 원래부터 이 동네가 이 모양 이 꼴이라니까? 등등 말이죠. 그럼에도 전 재빨리 생각을 전환시켜 이런 선입견에 휩싸인 제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며 단속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굳게 다짐한 건 바로 2년 전 저와 제 남편이 겪었던 일 때문이었죠. 그게 어떤 일이었는지 청취자분들께 부족하게나마 재밌게 전해드려 볼게요. 제가 20대 초반, 제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인천 옹진군 북도면에 위치한 작은 섬 신도였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의료인이셨던지라 아버지에서 엄마, 그리고 저와 제 오빠도 자연스레 의학의 길로 들어서게 됐죠. 누군가는 대단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이 모이면 나누는 대화가 모두 의료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어제 수술 환자가 어땠다, 종양이 어쩌고, 내시경 수술이 어떻게 진화해간다 등의 대화들이 대부분이었으니 저 역시도 자연스레 의료인의 길을 걷게 된 것뿐이죠. 그렇다고 딱히 다른 재주가 있다거나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 학창시절에 할 건 공부밖에 없었죠. 물론 매번 전교 1등을 하는 오빠라는 인간을 어떻게 이겨야 하나는 쓸데없는 욕심도 있었고요.
그렇게 서울 소재 의대에 합격한 축하날, 뭐 딱히 축하라고 하기도 웃기지만 어쨌든 그날 할아버지께서 절 가까이 부르시더라고요. 다른 건 너가 어려우니 잘하니까 말할 건 없고 의대에서 애들 가르치는 제자 하나가 지금 협회를 하나 운영 중이야. 의료봉사협회인데 많은 의대생들이 같이 동참해주길 바란다더라고. 네 오빠한테도 말했다만 본과 들어가고 하면 또 공부하느라 정신없고 하니까 예과 때 협회 가입해서 우선 여러 지역에 봉사부터 다녀보는 건 어떻겠니? 실전 경험도 늘고 또 환자에 대한 마음가짐도 단단히 할 수 있고 말이야. 사실 할아버지의 말이 제 귀에 쏙 들어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정말 인이 박이도록 들어온 말이거든요. 어떤 길을 가든 남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면서 당신부터 남을 위한 봉사에 헌신적이셨죠. 이를 이어받아 아버지 역시 해외 의료봉사를 여러 차례 다녀오셨고요. 그 반강제적인 압박이 오빠에서 드디어 제게까지 번져오게 된 거죠. 그냥 알았다며 대충 끄덕이고 축하 자리는 끝났는데 진짜로 할아버지의 제자라는 교수님께서 며칠 후 직접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인사고 뭐고 없이 다짜고짜 내일 아침까지 경기도에 위치한 복지원으로 오라는 전화였죠. 얼떨결에 복지원을 찾아간 저는 그날부로 빼도 박도 없이 협회 회원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어요. 심지어 어떠한 서류 한 장 없이 절 보고 오케이 외치는 교수님의 엄지척 한 번이 가입 절차의 끝이었죠. 대학도 이제 갓 신입생인 제가 뭘 알겠어요. 선배님들이 여기 잡아 하면 잡고 뭐 가져오라면 가져다 드리고 하는 게 다였죠. 그럼에도 뭣도 모르는 어리버리였다 보니 교수님의 선배들의 질책은 기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하나 싶다가도 갑자기 할아버지의 매서운 눈빛이 떠올라 봉사정신 따위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맹목적인 협회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던 중 여름의 끝자락 주말, 신도라는 섬으로 의료봉사를 떠나게 되었죠. 영종도 산목에서 배를 타고 바닷바람 맞으며 신도로 넘어가는 와중에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에 푹푹 한숨만 내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차피 섬에 도착하면 인근 노인회관이나 면사무소 등의 털을 잡고 쏟아져 들어오는 대다수 어르신분들을 마주할 게 뻔하다 싶어 한창 무기력에 빠져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 의료봉사단이 신도에 도착해서 보니 이미 섬 주민들이 선착장 인근 공터에 대형 천막을 설치해 두었더라고요. 오늘은 저기인가 보다 싶어 터덜터덜 걸어 들어갔죠. 이미 섬 주민들은 천막 옆으로 쭉 길게 늘어서 있었고요. 아무래도 협회 막내이다 보니 도착하자마자 각종 테이블에 간단한 의약품, 각종 드레싱 도구들을 쭉 나열하고선 오늘의 의료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설상가상 하필 이번 의료봉사는 신도외의 신도와 연결된 섬, 시도에서 모도까지 꽤나 많은 섬 주민들의 진료가 예정되어 있어서 내일까지 이 섬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할 판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정신없는 시간이 흐르고 이제 내일 진료를 위해 정리를 해야겠다 싶은 때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나이는 젊어 보이는데 큰 덩치에 시커멓게 탄 얼굴. 이 섬과 딱 어울린다 싶은 남자가 내부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진료를 보시려면 간단한 문진부터 부탁드려요. 그게 아니고 여기 강천할배라고 혹시 여기에 진료를 보러 오셨나 싶어 찾아왔는데 어디 계신가 보이질 않아서요. 강천할배요? 예. 머리가 여기까지 벗겨지셨고 파란색 점퍼에 형광색 조끼를 입으셨거든요. 글쎄... 하는 사이 마침 화장실에서 남자의 설명과 딱 맞는 노인분께서 자크를 올리며 나오시더라고요. 물에 젖으셨나 축축하게 젖은 바지를 입은 노인을 부축하는 저희 선배도 있었고요. 아이고, 할배. 아니 말도 없이 여기까지 어찌 오신 거래? 못 타고 오셨어요? 오토바이? 위험하다니까 진짜. 에이, 이제 시끄러. 왜 이렇게 조잘조잘 거렸어? 빨리 가요. 어여 가서 진지 잡숫게.
하며 남자는 선배에게 바톤 터치받은 노인을 부축하고 진료소를 빠져나갔어요. 저분이 그 강천 할배인가 보다 싶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데 선배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 치매가 꽤 심하시네. 치매요? 화장실 가시기 전부터 이미 바제 소변을 보셨더라고. 그런데도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화장실에 모시고 가긴 했는데 내 손을 완강히 거부하시대. 빨리 자기 손자 데려오라고 어찌나 소리소리를 지르시는지. 아, 아까 그분이 손자시구나. 그래도 재밌는 게 할배가 어디에서도 눈에 쉽게 띄게 하려 한 건지 도로공사 하시는 분들 마냥 뭐 형광색 조끼를 입히셨네. 손자란 분이 똑똑해. 하여튼 저 손자라도 여기까지 할아버지 찾으러 직접 와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예전에 우리 제천 갔을 때처럼 한바탕 고생할 뻔했다. 반년 전쯤인가 제천에 의료봉사를 갔을 때 한 할아버지 한 분 때문에 한참 고생을 했었거든요.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한참 고통을 호소하시길래 선배들이 꽤 많은 시간을 할아버지에게 쏟아부었는데 알고 보니 중증 치매 환자분이셨더라고요. 그러니 통증 부위를 정확히 찾는데 한참은 걸린 것뿐 아니라 끝나고도 안 간다고 소리치며 버티시는 걸 경찰서까지 모시고 가서 겨우 댁까지 안내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도 역시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될 뻔했지만 다행히 손자가 직접 찾아와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선배였습니다. 그렇게 얼추 정신없던 하루를 마무리하고 섬 이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동네 회관의 짐을 풀었습니다. 1층은 남자, 2층은 여자 숙소였고 내부는 커다란 원룸에 화장실 하나뿐 썰렁하기 그지없었어요. 지친 몸에 욕조에 몸이라도 담그고 편안한 침대에 벌러덩 드러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역시나 슬픈 예감은 빗나간 적이 없더라고요. 오늘도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야겠구나 싶어 얕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마침 이장님께서 올라오셨어요. 이 여자 의사님들이 딱딱한 바닥에서 주무셔야 해서 불편하지 않으실런가 모르겠네. 하여튼간에 아까 진료소 쪽 옆에 파란 지붕으로 된 집이 있거든요. 거기가 제 집이에요. 거기다가 저녁 식사를 마련해 두었으니까 어서 들어가서 식사하세요. 안 그래도 꼬르륵 배가 고픈 찰나 식당도 아니고 이장님 댁에서 식사를 한다니까 7, 80년대 농활 학생이라도 된 것 같더라고요. 고봉밥에 김치가 단 거 아니냐며 다른 여자 선배들과 깔깔거리며 웃다 저희끼리 팔짱을 끼고 이장님 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흰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죠. 정말 진수성찬이란 게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게 아닐까요? 마당 평상에 펼쳐진 너른 상위로 정말 산의 진미가 가득했습니다. 각종 해산물로 만든 회에다 찜, 조림, 심지어 초밥에 튀김 요리. 가운데는 맑은 매운탕이 끓고 있었죠. 입이 떡 벌어진 저희들이 이장님이 서빙해주시는 아낙네분들의 안내를 받고 평상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맛본 음식은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당시 먹었던 음식 맛이 어느 정도였냐면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제가 가족들과 아빠 생일 파티로 갔던 5성급 호텔 일식집보다 훨씬 더 맛있었어요. 그건 저뿐 아니라 교수님의 선배들까지 음식 맛에 엄지를 치켜 세웠으니까요. 어찌 음식들이 입에 맞으세요? 기가 막히죠? 이 음식들을 다 누가 했냐면 저기 저 덩치 큰 애 보이죠? 아니 남자인데도 요리 실력이 어마어마하더라니까. 난 여기가 오사카인 줄 알았어. 이장님이 뻗은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옮기니 주방 내부로 아까 병원에서 봤던 강천할배의 손자가 머리에 천을 두르고는 익숙한 듯 워그라며 무언가를 볶고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한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날라다 준 음식은 쭈꾸미 볶음이었어요. 정말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쭈꾸미 요리보다 훨씬 더 맛있었어요. 정말 저 손자 요리 진짜 잘한다 싶었죠. 아이고, 우리가 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것 같네. 아니 내 인생에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있나 싶다니까.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요리를 배우셨나? 아이고, 웬만한 일식 요리사 저리 가라야. 내가 다른 거보다 입맛은 고급인데 저 남자 육지 나가야겠다. 섬에 두긴 아까운 실력이야. 식사를 마치고 잘 먹었다며 인사라도 하려고 주방을 기웃거리며 손자를 찾았어요. 하지만 어느새 가버렸는지 보이질 않더라고요. 할 수 없이 회관으로 들어와 빵빵해진 배를 만지며 걱정과 달리 너무도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어진 진료에 맞춰 아침 일찍 불이 나게 진료소 세팅을 위해 선배들보다 먼저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내부 정리를 하던 중 선착장에 도착한 통통배에서 풀쩍 한 남자가 뛰어내리더라고요. 바로 그 강천할배의 손자였습니다. 이어 배에서 그물을 내리고 생선 박스들을 땅 위로 내리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은 어제 그렇게 요리도 하고 또 언제 바다까지 나갔다가 왔나. 진짜 대단하다 싶었죠. 어제 잘 먹은 감사도 있고 해서 한쪽에 마련된 티테이블에서 서둘러 커피 한 잔을 탔습니다. 그리고 선착장으로 내려가 남자에게 커피를 건넸죠. 어제 진짜 잘 먹었어요.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안 계시더라고요. 커피 감사합니다. 이 섬에 쭉 계셨나 봐요? 아, 네. 좀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니, 어제 음식들이 진짜 맛있었어요. 이건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요.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긴 웃길 수도 있는데 육지로 나오세요. 일식집 하시면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정말이에요. 서울 강남 청담동에 엄청 유명한 일식집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거기 단골이기도 한데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거기보다 맛있어요. 과찬이십니다. 진짜라니까요. 언제 한번 가보세요. 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침은 드셨어요? 아직은. 그럼 잠시만요. 뭔가 싶었어요. 그리고 진료소에 가 있는데 잠시 뒤 남자가 작은 쟁반에 무언가를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김이 모락나는 전복죽이었습니다. 새벽에 전복이 실한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만들어봤습니다. 아, 물론 저희들 아침도 만들 겸 해서 만든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 그릇 드셔보세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하고는 부끄러운 듯 서둘러 가버리는 남자를 잡을 겨를도 없었죠. 어쩌나 싶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싶어 한 숟가락을 떴는데 역시나 진짜 맛있더라고요. 정말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 남자 여기 있기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 그렇게 선배들도 몰래 전복죽의 특혜를 누리고는 오늘의 진료도 얼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배 시간에 맞춰 우리 의료진들은 불이 나게 짐을 챙기고 선착장으로 나왔죠. 이장님뿐 아니라 섬 주민들께서 감사하다며 선착장까지 나와 저희들에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런 무리들 사이 한쪽으로 그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쭈뼛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일식집이 어디입니까? 아, 제가 상호를 말씀 안 드렸구나. 혹시 한양타운이라고 아시려나? 아니, 어디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학동사거리... 아... 그럼 죄송한데 시간 괜찮으실 때 저랑 한 번만 같이 가주셔도 될까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길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제가 그쪽 길도 잘 모르고 해서. 네, 그럼 그래요. 저도 제가 가는 단골집 소개해드리면 좋죠. 그렇게 전 제 번호를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가게 위치 정도는 쉽게 찾을 수 있다지만 그 당시만 해도 물어물어 가야 했던 시절이었죠. 그러니 아무런 의심 없이 제 번호를 건넬 수 있었죠. 또 요리를 잘하는 남자가 조금은 특색 있게 다가오기도 했었고 일식집의 음식을 맛볼 때
이 남자의 표정이 어떨까 호기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오는 베이비에서 교수님들과 선배들이 어찌나 저를 놀리던지 혼자 전복죽 먹었냐, 그 남자가 좋냐, 의사와 섬마을 남자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냐며 짓궂은 장난이 쏟아졌고 난 그런 거 아니다. 그냥 일식집을 알려준 것뿐이다. 연신 항변만 늘어놓았을 뿐이었죠. 그렇게 신도에서의 의료봉사가 끝나고 전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주 이어지는 시험을 외울 건 얼마나 많은지 3개월 정도 혼이 나갈 지경일 즈음 그 남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냐는 연락이었죠. 그 당시엔 음식 맛에 푹 빠져 호들갑을 떨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조금은 만나야 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또 만나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으니까요. 마침 시험도 끝나고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날로 약속을 잡고 압구정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설마 여기도 못 찾아올까 싶었지만 남자는 저보다 훨씬 먼저 도착해 있더라고요. 전 솔직히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신도에서 봤던 남자의 이미지와는 너무도 다르더라고요. 깔끔하게 입은 세미 정장에 샤프한 느낌의 헤어스타일까지. 그냥 이 동네 사는 남자라 해도 믿을 만큼 멋져 보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밥이나 먹자 해서 대충 차려입고 나온 제가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식집을 들어섰고 저희 아늑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제안에 전 제가 아는 대로 이것저것 주문을 했죠. 물론 메뉴판에 있는 모든 걸 먹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남자의 입맛에 어떨지 너무도 궁금했고 또 서울까지 역부로 나온 이 남자가 섭섭지 않게 음식을 먹길 바랐으니까요. 연이어져 나오는 음식과 함께 저흰 3달 전 신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꽃피웠습니다. 이장님이 너무 웃겼다는 이야기부터 그 섬에 해수욕장은 있는지, 물은 어디서 공급받는지 전 별의별 것들을 이 남자에게 묻기 시작했죠. 사실 섬마을 남자를 처음 만나보기도 했고 워낙에 제가 호기심이 왕성한 스타일이기도 했거든요. 섬이 참 예뻐요. 수도권에서 멀지도 않고 인천공항이 개항하고 관광객도 많이 늘었어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구봉산을 거쳐서 왕봉산까지 걷다 보면 눈아래 펼쳐진 바다와 노을, 거기에 어우러져 이륙하는 비행기까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풍경이죠. 저도 진짜 한번 올라가고 싶네요. 여기서도 멀지 않으니까 언제든 여유로우실 때 가보면 좋죠. 선생님께선 언제든 가셔도 마을 주민분들의 엄청난 환영을 받지 않을까요? 저 선생님 아니에요. 아직 학생일 뿐인데. 그냥 이름 불러주세요. 이정은. 네, 정은 씨. 그럼 혹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학교는요? 아무래도 섬에서 어업을 하시다 보니 학교를 가시기에도 쉽지는 하는데 갑자기 웬 여성분이 놀란 얼굴로 저희 테이블 가까이 다가오셨죠. 진성 오빠? 어? 야, 김세연. 진짜 오랜만이다. 아니, 오빠. 제대했다고는 용 선배한테 들었는데. 오빠 복학은? 복학은 다음 학기 할까 해. 개인 시간을 좀 갖고 나서 생각해보려고. 그래서 용 선배가 그랬구나. 오빠 제대하고는 청사단이랑 매일같이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복학은 안 하고 동아리 활동은 어쩜 그리 열심히래? 그냥 좋아서. 나름 복잡한 생각도 날려버리기도 좋고. 아, 혹시 같이 계신 분은 여자친구분? 안녕하세요. 그게 여자친구는 아니고 이번에 알게 된 분인데 내가 여기 식당까지 안내를 좀 부탁드렸어.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저기 여기 진성 오빠 사람 진짜 좋아요. 학교에서 인기도 엄청 많았고. 오빠 아직 사당에 살지? 어. 오케이. 나 용 선배랑 다 같이 사당함 쳐들어갈게. 제대 축하주 밤새 마셔보자고. 깔깔거리는 여자와 남자가
가벼운 포옹을 나누고는 여자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게를 뛰쳐나가고 싶은 건 바로 저였죠. 그냥 섬에서 봤다는 이유로 가졌던 제 선입견이 모두 다 틀렸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는 섬마을 사람도 아니었고 산청할배의 손자도 아니었죠. 심지어 섬마을에서 업을 하니 학교도 다니기 쉽지 않으셨겠다고 했던 제 주책바가지 입을 얼마나 쥐어뜯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뒤이어 남자의 입을 통해 알게 된 진짜 남자의 진실은 원래 서울태생이었으나 부모님의 잦은 사업 실패로 여러 지역을 전전했고 서울에 위치한 대학에 들어가면서 혼자 서울로 다시 상경, 사당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고 했죠. 또 청사단, 그러니까 청년봉사단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전국 각지 일손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던 와중 저와는 신도에서 마주치게 되었던 거죠. 그 당시 산청할배 역시 이 남자가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던 거였고요. 그리고 전 검게 탄 그의 모습에 마냥 섬마을 총각이라고 오판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다시 복학을 해야 할지 아님 제가 좋아하는 요리라는 길로 들어설지 고민이 많던 차 워낙에 지방활동이 많은 청사단을 따라서 제 진로도 좀 깊이 생각해 볼 겸 전국 각지를 다니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정은 씨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전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데 사실 전 정은 씨 덕에 제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네? 왜요? 제가 해드린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드셔주시고 칭찬도 가득 해주시니까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싶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딱히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제대로 맘먹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둘이 함께 제대로 대화를 나눈 건 오늘이 처음인 날. 이 남자가 제 앞에서 자신의 미래를 선포하던 그 눈빛이 얼마나 반짝이던지 지금까지 부모가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뭐 하고 밟아왔던 지금의 제 현실이 조금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가지지 못한 저 강한 의지와 미래에 대한 포부가 정말 제 눈엔 너무나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잠실까지 배웅을 해주던 남자에게 제가 먼저 애프터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했던 오늘 저녁이 제겐 무언가 강한 힘을 전달받은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반복되는 일상에 이 남자가 또다시 제게 찾아오길 원했던 것 같아요. 이후 청사단과 함께 지방 여러 곳을 돌던 남자와 학교 다니느라 정신없던 저. 이렇게 둘은 매일같이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중간중간 싸이월드를 통해 이 남자가 어디에서 무엇 하고 있는지 구경도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점차 저와 이 남자는 서로를 향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어 달 후 다시 만난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함께하자는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료봉사가 있는 곳으로 운 좋게 청사단의 일정 역시 조정이 가능했던 날은 서로 함께 그 지역 어르신들의 일손과 의료 등을 돕기 시작했고 그렇게 저희의 사랑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물론 교수님과 선배들의 놀림을 무진장 받긴 했지만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후 갑작스런 할아버지의 호출이 있었습니다. 뭔가 싶어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고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계신 할아버지가 가까이 와 앉으라 제게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도 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니? 네? 그게 무슨... 내가 이 녀석아 모를 줄 알았냐? 장 교수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만. 네가 만나고 있는 녀석이 썩 괜찮은 놈이라고 말이야. 교수님도 진짜... 여튼 넌 무조건 합격이다. 남자가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정해진 사주마저도 바꾼다고 하더라. 아무리 좋지 않은 사주라도 대성하게끔 하늘이 도와준다고 말이야. 그런 정신을 가진 남자라면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괜찮으니까 너가 무조건 잡고 매달려. 알겠냐? 할아버지의 확신에 찬 단어는 결국 저희 부모님들에게까지 이어졌고 전 한창 제주도에서 유명한 일식집에서 일을 도우며 배움을 받고 있는 남자친구를
서둘러 서울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 모두와 만나게 된 남자친구는 행여나 주눅이 들지 않을까 우려했던 바와 달리 너무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가족과 대면했습니다. 역시 범상치는 않은 남자란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날짜는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 서로가 좋고 하면 이왕이면 어서 같이 붙어 사는 것도 좋지. 그래도 아버지, 애들 나이도 아직 2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인연이란 게 그렇게 쉽게 만나지는 거겠냐? 더도 덜도 볼 거 없어. 이번 생에 정은이 남자는 이 남자다. 아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아버님. 모두가 깔깔대는 분위기 이후 결혼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상견례도 곧바로 이어졌는데 사업 실패로 빚도 많아 민망하기 그지없다는 진성씨의 부모님 말 역시 할아버지께선 단 한 방에 제압해버리셨죠. 아무 걱정 마십시오. 그냥 저희 정은이한테 고이 건네만 주신다면 정은이가 저 친구 문과 영어만 쏙 데려가겠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그렇게 3달 뒤 전 진성씨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정말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결혼한 둘이지만 저희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성숙한 남편과 아내가 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비록 갖추어진 게 부족하지만 아무 걱정 말고 그때까진 제가 전폭적으로 밀어주겠다고도 했고요. 그 말이 남편은 지금까지도 가장 고마웠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주도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했던 남편과 학교 수업을 위해 서울에서 살아야 할 전 신혼 초부터 주말 부부가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연애할 당시에도 워낙에 떨어져 있던 게 어색하지 않았던 둘이라 그리 어렵지 않게 떨어진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그리워 더욱 돈독해졌던 시기였기도 했고요. 이후 전 의사면허를 따고 혈액 관련 전문의가 되어 암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정식 직원으로 일식집을 함께 해나가게 되면서 일식집의 규모는 점차 커져나갔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알아주는 일식집으로 정평이 나기 시작했고요. 저도 병원에서 정신없이 근무를 하면서도 오픈날은 제주도로 넘어가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 둘에겐 큰아이가 생겼고 남편은 어느새 일식집의 어엿한 대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 전 조금 불안하기도 했지만 원래 사장이 또 다른 지역으로 새로이 일식집을 열 예정이라 우선 제주 본점은 제 남편이 맡기로 했던 거죠. 물론 대부분의 지분은 원래 사장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는 남편 쪽으로 천천히 옮기자 약속도 했고요. 그런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일식집을 담보로 도박에 빠진 전 사장은 결국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밀려드는 채권자에 저희 남편은 눈앞에서 모든 걸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가게에서부터 지금껏 쌓아왔던 단골들의 제주도 맛집이란 타이틀까지 모두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심지어 전 사장이 남편 몰래 남편의 명의까지 사용하는 바람에 빚까지 지고 말았고요. 제가 남편을 근 10년을 넘게 알아오면서 남편이 가장 힘들어했던 시기였습니다. 언제나 떳떳한 남편이나 아빠가 되겠다며 불철주야 가게를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남은 건 빚뿐이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하지만 며칠간 힘들어하던 남편과 어릴 적부터 단짝 친구였던 영민 씨와 함께 캠핑을 다녀온 이후로 원래 그 의지 강한 눈빛으로 돌아왔죠. 그러더니 남편은 도와주겠다는 저와 친정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반드시 자기 스스로가 다시 일어설 테니 걱정 말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괜찮은 위치를 찾고자 서울 인근을 이잡듯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후 제가 우연히 만난 영민 씨 덕에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당시 캠핑장에서 술에 취해 정말 소리내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재수 씨한테 미안해서 어쩌냐며 30 중반이 넘은 사내놈이 훌쩍대고 오니까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이웃 텐트에서도 왜 저러나 싶어 쳐다보고
오죽하면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제가 울린 거 아니에요. 라고 변명하느라 바빴다니까요. 그래서요? 그러더니 1시간쯤 지났나.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더니 이제 됐다고 다 울었다면서 다시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멋진 놈이잖아요. 아내 앞에서 눈물 보이기 싫으니까 저보고 같이 가자고 했나 본데 이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워낙 강한 놈이니까. 그제야 남편이 친구 영민 씨를 불러 캠핑을 다녀온 이유를 알게 됐죠. 가족들 앞에서 표현도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슬피 울었다니까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날 밤 자고 있던 남편 머리를 제가 얼마나 쓰다듬어줬는지 몰라요. 힘내라 조용히 속삭이면서요. 그런 와중 마침 양재 쪽에 작은 가게를 임대하게 된 남편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게를 다시 오픈했습니다. 3팀 정도 들어가면 꽉 찰 만큼 정말 작은 가게였죠. 하지만 남편의 의욕은 대단했습니다. 혼자서 요리하랴 서빙하랴 정신없는 첫날을 보내고 개업발도 있었겠지만 꽤 좋은 수입을 얻은 오픈날 퇴근한 저와 단둘이 가게에 앉아 사케를 마시며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빤 예전에 제주도 사장님 원망 안 해? 할 만큼 했는 걸 뭐.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면 그 형님한테 많이 배웠어. 요리 기초도 많이 닦았고. 아마 내가 전생에 그 형님한테 빚이 있었나 보지. 이번 생에 다 갚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네. 진짜 오빤 남들하고 뭔가 다른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나 같으면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을 텐데. 복수해서 뭐하게? 그럼 또 다음 생에 나타나서 나 괴롭히면 어떡해? 그럼 다음 생에 나를 또 만나.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줄게. 응?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었어? 그렇게 하얀 눈이 내리던 그날 서로 깔깔대며 서로의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가게는 조금씩 성장을 하긴 했어도 생각보다 그 속도가 느렸어요. 몇몇의 사람들이 진짜 맛있다며 단골이 되어주기도 하고 일부 블로그에 오빠의 가게가 소개되기도 했지만 저렴한 월세 때문에 구석진 위치에 가게가 있어서 그랬는진 몰라도 큰 소득이 되지 못했습니다. 워낙 신선한 재료를 찾다 보니 원가도 비쌌고 월세에 이것저것 차감하고 나면 남는 게 그리 크지 않았죠. 하지만 오빤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계속 연구했고 틈나는 대로 일식집을 찾아다니며 음식 맛을 고민했죠. 심지어는 가게를 1달간 쉬고 큰아이와 함께 직접 일본을 찾아가 일본 전역을 돌며 일식을 맛보고 돌아왔죠. 저런 의지라면 언젠가는 꼭 해내리라 믿었어요. 하지만 4년 전 전 국민이 고생했던 코로나를 맞으며 또다시 남편의 가게는 뜻하지 않게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작은 가게인데 거리두기에 전자명부까지 손님이 제대로 들어올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죠. 음식의 생명은 간 만든 음식을 곧바로 맛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지론을 펼치던 남편도 할 수 없이 배달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힘든 내색 하나 없이 꿋꿋이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영민 씨가 저희 집에 놀러 오게 되었어요. 늦지막이 결혼한 영민 씨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말이죠. 오랜만에 만난 두 가족은 정말 코로나 눈치 없이 맘 편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진성아, 너 우리 초등학교 때 애들 기억나? 성진이랑 상훈이. 당연히 기억나지. 그런데 왜? 아니, 이번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대대적으로 동창회 열자고 하더라. 원래 동창회가 있긴 했는데 있으나 마나였잖아. 그런데 이번에 성진이 그놈이 동창회장 맡으면서 제대로 해보겠다고 곳곳에 공지 돌리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너도 알지? 나한테도 연락이 왔더라고. 하여간 성진이 그놈 대단한 놈이야. 능력도 좋고 인맥도 넓고 그 자식 국회의원 보좌관이잖아. 나중에 시의원까지 하겠다던데.
그래서 그런지 동창의 인맥부터 만들어가려나 보다 싶긴 하더라고. 꼭 가야도나 싶긴 하다. 야, 다들 진성이 너 궁금하다고 난리도 아니더라. 재수씨도 오셔야 돼요. 이번에 부부 동반으로 모이니까 함께 해요. 아셨죠? 그리고 그 대대적이라는 초등학교 동창회가 바로 2년 전에 열렸던 겁니다. 그것도 삼성동에 위치한 엄청 고가의 일식집이 동창회 장소였고요. 무슨 이유에선지 썩 가는 걸 내켜하지 않던 남편이었지만 영민 씨의 재촉에 할 수 없이 동창회를 참석하게 되었죠. 하지만 전 오히려 재밌겠다 싶었어요. 남편의 옛 친구들을 만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설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찍부터 병원에 오프를 말해둔 상태였죠. 그렇게 동창회 당일 일식집의 대형 룸 전체를 통으로 빌린 동문회장 조성진 씨는 누가 봐도 어엿한 정치인 같아 보였습니다. 들어오는 동문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기 바빴죠. 현재 국회의원 누구를 보좌하고 있다며 어려운 게 있으면 무슨 일이든 연락하라고 명함까지 건넸습니다. 제 남편을 본 성진 씨는 환한 얼굴로 남편을 얼싸안았죠. 이상하게 남편의 얼굴은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 성진 씨는 남편을 보고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얘기 들었다. 너 이번에 코로나 때 제대로 무너졌다며? 나름 공부도 하고 공대까지 간 놈이 웬 음식 장사냐 싶었는데. 에휴, 어쨌든 장사가 쉽진 않지? 소상공인 대출 쪽으로 또 내가 아는 곳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라. 내가 누구냐? 조성진 아니냐? 남편을 향해 껄껄대는 성진 씨를 보며 저 역시 조금은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남의 고통이 꼭 자기의 기쁨인 양 얘기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도 또 다른 동창들이 저의 남편을 너무도 환대해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술이 한두 잔 들어가던 남편도 기분 좋게 취해가고 저 역시 다른 아내분들과 이런저런 남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죠. 그러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잔뜩 술을 먹고 온 성진 씨가 저희 테이블에 앉았어요. 양팔을 쫙 벌려 양쪽에 앉은 친구들 어깨동무를 하고선 거만하게 앉은 성진 씨가 마침 제 남편을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야, 진성아. 내가 내 이름 뒤집으면 저놈 이름이잖아. 그래서 성진이가 먼저냐, 진성이가 먼저냐. 선생님들도 얼마나 놀려댔는지 기억들 하지? 알지. 니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들은 얼마나 헷갈렸겠냐? 주번 정할 때도 그렇고 반장 선거할 때도 진성이가 후보인지 성진이가 후보인지 얼마나 헷갈렸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죽을 맛이었는데 진성이 저놈은 어땠는지 모르겠다만 저놈이 학생회장까지 뽑히니까 그때부터 진성이는 회장이면 성진이는 뭐냐? 회장을 거꾸로 해서 장외 아니냐? 이러면서 얼마나 놀렸는지. 에라이씨. 너 좀 취한 것 같다. 그만해. 다 지난 얘긴데. 지난 거 떠들라고 동청이가 있는 거 아니냐? 야, 다들 됐고. 성진이 네 와이프는 언제 오냐? 또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바쁘신지 막둥이 키운다고 요즘 정신이 없다. 청소하는 아줌마에 상주하는 아줌마까지 두고 있는데도 엄마 마음이 편하겠어? 거기에 아줌마 하나가 일 그만두겠다는 통에 마누라가 요즘 스트레스 좀 받고 있다. 장모님도 몸이 좀 안 좋으시고. 아이, 진성아. 어? 마침 잘 됐네. 너 예전에 니네 엄마 우리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셨잖냐? 한 5년은 하셨지? 안 그래도 우리 집에 아줌마 하나가 나간다 난린데. 너희 어머님 요즘 뭐 하셔? 안 바쁘심. 우리 집 와서 집안 청소 좀 해주시고 하면 어때? 돈은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야, 조성진.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진성이 어머님 연세를 떠나서 그런 부탁을 이렇게 쉽게 하는 건 아니지. 왜 서로서로 좋잖냐. 듣기에 진성이 아버지 어머니도 영 힘드시다며. 사업도 실패하셔서 살림도 넉넉지 않으실 텐데 어머님이 넉넉히 월급 받아가시면 좋잖냐. 나도 진성이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지.
얘도 코로나로 엎어져서 힘들 텐데 어머님 용돈이라도 제대로 챙겨드리겠냐? 야, 그래도 이렇게 아내분들도 계신 자리에서 하는 건 아니지. 진성이 상황도 좀 생각을 해서 말해야지. 너 취했냐? 영민이 네가 껴들 게 아니지. 친구 위해서 해주는 말 아니야 임마. 다들 그만. 영민이도 그만하고. 성진이 네 제안도 내가 한번 깊이 생각해볼게. 하지만 아무래도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무릎도 예전처럼 좋은 게 아니셔서 일을 하시기 용이하실진 모르겠다. 어쨌든 제안은 고마워. 봐봐, 진성이가 고맙다잖냐. 진성이 엄마가 예전에 우리 집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셨는지 니들이 알아? 나랑 내 동생 밥부터 해서 청소를 얼마나 꼼꼼하셨는지 니들은 몰라. 약간 좀 대화가 안 통해서 답답한 것도 있긴 했지만 몸으로 하시는 건 확실하셨지. 야, 조성진. 그만해 임마. 영민 씨의 호통에 순간 동청 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저 역시 성진 씨의 말에 기분이 나빠 한마디 하려 했지만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남편의 떨림이 온몸으로 느껴져 가까스로 참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동청회 가기를 꺼려했구나를 알게 됐고요. 전 다짜고짜 남편에게 그만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분노에 빨개진 얼굴에도 미소를 지으며 앉아있으라고 했죠. 맞아. 우리 어머니가 왕년엔 엄청 건강하셨거든. 여하튼 우리 어머니 칭찬해줘서 고맙다. 그래야지.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잖냐. 재수씨도 이렇게 보니까 남편 때문인지 꽤 힘들어 보이시네. 인생살이란 게 어렵고 힘들어도 언제든 말씀만 하세요.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충분한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껄껄대던 성진씨. 그때 마침 동청회장으로 고급스런 모피코트를 입은 성진씨의 아내분이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콧대 높은 표정으로 도도하게 내부로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게 누구야? 우리 마눌님 아니신가? 어떻게 왔어? 오라며. 안 그래도 애 때문에 정신없는데 오라가라 그래? 하며 성진씨의 아내가 좌중을 향해 까딱거리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에 몇몇의 동창들이 반응을 하며 인사에 화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때였죠. 이어 절 향해 인사를 하려던 성진씨 아내분의 두 눈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뭔가 싶었죠. 그 순간 정신없이 제 앞으로 뛰어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진씨뿐 아니라 제 남편도 그리고 다른 동창의 아내분들까지 지금 벌어진 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 역시 당황하기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제 앞에 무릎을 꿇은 성진씨 아내는 잠시 뒤 어린아이 마냥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은 선생님이시죠? 아니, 어떻게 제 이름을... 선생님을 여기서 이렇게 뵐지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든 선생님을 뵙고 싶었는데 워낙에 외래 진료가 바쁘셔서 마냥 기다리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을 뵙다니 정말 하늘이 도왔나 봐요.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선 일어나셔서 말씀해보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저희 엄마 이름이 정숙자, 자자 되세요. 아시죠? 이번에 림프종 혈액암 초기 진단을 받은 68세 정숙자요. 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이세요.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려요. 순간 동창회장 내부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은 성진 씨에게로 몰렸죠. 순간 그 거만하던 자세는 온데간데 없이 자신의 아내 옆으로 뛰어와 함께 무릎을 꿇더라고요. 아주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인지 몰라보고. 저희 장모님 완치는 가능하실까요? 우선 다행인 건 초기에 발견하셨고 또 몸 일부에서만 나타나는 호지킨 림프종이라 비호지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가 쉬워요. 방사선 화학요법들을 잘 맞추면 아무리 사기라도 70%의 완치를 보이니까
우선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향후 경과를 지켜보도록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한테 여러 차례 꾸벅이던 성진 씨가 서둘러 제 남편 옆으로 뛰어갔죠. 그리고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더라고요. 자신의 말에 혹시 기분이 나빴다면 용서해달라며 아내분이 의사신지 미처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며 무슨 대통령이라도 만난 양 꾸벅거리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람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했던 남자였죠. 동창회까지 열어 으스대고 싶었지만 결국 동창 모두에게 한없이 약한 남자로 보이고 말았으니 이번 일을 계기로 어느 정도 철이 들지 않았을까 재밌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돌아오는 길에 저와 남편은 약속 하나를 했어요. 우린 절대로 성진 씨처럼 누군가에게 선입견을 가지지 말자 하고요.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죠. 누가 누구보다 높고 낮음은 없다. 아무리 높다 한들 또다시 낮아지는 시기가 있고 아무리 낮아 보인다 한들 언젠가 상대가 나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 모두가 같은 소중한 존재다 하고 말이에요. 동창회 사건 이후 남편 동창들 사이에서 제 별명은 은고가 되었어요. 은둔고수라나? 소리 없이 모두를 장악해버린 존재라며 영민 씨까지 지금도 저를 놀립니다. 그 사건 이후 성진 씨가 많이 얌전하고 겸손해졌다며 역시 강자 위에 강자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 말하죠. 전 절대 고수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의사일 뿐이다. 저보다 더 대단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세상에 넘친다. 심지어 아직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진짜 고수들도 너무나 많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진짜 은둔고수가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제 남편이었고요. 코로나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을 시작한 남편은 2년이 흐른 지금 배달 어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일식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식 딜리버리 전문 시스템으로 프랜차이즈 법인까지 만들어 전국적으로 가게 확장을 하고 있고 또 양재의 소규모 식당을 확장.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일식집 탑3에 들어갈 정도로 규모가 커졌죠. 지금도 남편과 단둘의 시간을 보낼 땐 그날의 동창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절대 누군가에게 선입견을 가지지 말자 다짐하고 또 다짐하죠. 제 사연이 여러분들께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정말 확신해요. 만약 제가 선입견이 심했다면 전 제 남편을 2번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고 연애는 물론 결혼까지 할 수 없었겠죠. 섬마을 남자라는 선입견이 부서진 날 전 세상의 모든 걸 얻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행여나 돌처럼 굳어있는 선입견이 있으시다면 어려우시겠지만 이를 부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상대를 다시 한번 대해보세요. 그럼 아마 당신의 모든 건 달라질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당신의 변화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